어느 여름밤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이다. 주인공은 대학생이자 이 아파트에 사는 김영수였다. 영수는 방학을 맞아 늦은 밤까지 학교 과제를 하느라 깨어 있었다. 그날따라 날씨는 유난히 무더웠고 창문을 열어도 더운 바람만이 들어와 영수는 쉽게 잠에 들지 못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영수는 갑자기 아파트 복도에서 무언가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취객이 지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결국 그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 복도를 내려다보았다. 자칫 잘못하면 그의 얼굴이 복도 밖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살짝 몸을 기울여봤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영수는 그 소리가 자기 집 앞복도에서 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간신히 다잡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에 귀를 기울였다. 문 너머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며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났다. 판에 박힌 듯 기계적이고 일정한 발소리와 말인지 소리인지 모를 웅얼거림에 그의 소름은 극에 달했다. 영수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다시 한번 복도를 살폈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바라본 이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그의 집 앞에 멈춘 듯했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부터 느껴진 것은 한기가 아니라 순간의 침묵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을 깨고 들린 것은 날카로운 문 긁는 소리였다. 문틈 사이로 얇고 길쭉한 손가락이 들어올 것만 같았다. 영수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그때였을까 자신의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는 전화를 받기로 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린 것은 이상하리만큼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왜 문을 열지 않니? 영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온갖 공포가 그의 몸을 휩쓸었다. 영수는 정신없이 방을 뛰쳐나와 거실로 향했고 불을 모두 다 켜보았지만 그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어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경찰에 신고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들이 그의 집에 도착했다. 영수는 그들에게 방금 벌어진 일을 자세히 설명했고 경찰은 그의 말을 듣고는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주위를 살폈다. 그 순간 무거운 복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던 경찰들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복도 끝 구석에는 피가 흥건히 고이고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간 듯한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경찰은 즉시 탐문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 끝에 있는 폐쇄된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집에 들어간 경찰은 뜻밖의 장면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어 보였지만 몇몇 낡아빠진 가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중에는 텅 빈 흔들의자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특이한 냄새와 끼익거리는 소리는 더욱 그들의 신경을 자극했다. 경찰들은 그 집을 철저히 수색했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고 다만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낡은 인형만이 그곳에 존재했다. 사건은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날 이후로 영수의 집과 그 폐쇄된 집이 있는 복도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발소리가 들리는 일은 사라졌다. 영수는 잠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지만 여전히 그날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영수는 오랫동안 그 일을 잊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결국 그날의 경험이 그냥 자신의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아가야 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의 공포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일상의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묘한 공포를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오싹함을 준다. 침착하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공포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 사는 주인공 영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직장까지 가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영수는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다. 늘 타고 다니던 엘리베이터였지만 그날따라 더욱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기 때문이다. 출근길 지하철은 늘 그렇듯 붐볐고 회사로 가는 길은 지루함 그 자체였다. 영수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과 잠시 담소를 나누고 곧바로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업무가 쌓여 있어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영수는 회사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전경은 늘 그랬듯 멋졌지만 그날은 무엇인가 어딘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영수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했다. 아파트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득 아침의 불길함이 기억났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그가 느꼈던 불길함은 점점 커져만 갔다. 드디어 그의 층에 도착하자마자 문이 열렸는데 복도는 평소와 달리 훨씬 어두워 보였다. 그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피곤함에 빨리 집으로 들어가 쉬고 싶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영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본인 빼고는 아무도 없는 집이었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영수는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지만 그 불길한 느낌은 떠나지 않았다. 그날따라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창문 틈으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다. 영수는 피곤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었지만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집안 어디선가 희미한 속삭임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두려움에 휩싸인 영수는 천천히 거실로 나가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침대에 눕고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이번에는 발바닥이 싸늘했다. 침대 아래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돌연 굉음과 함께 불이 꺼졌고 영수는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켜보려 했지만 전원 스위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 시작했고 영수는 그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곳은 화장실 앞이었다. 영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뒤돌아서는 순간 화장실 거울 속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뒤따라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 존재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고요히 서 있었고 영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는 달아나려고 했지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갑자기 거울 속 인물이 웃음을 머금으며 곧 다시 만날 거야 라는 말을 하며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영수는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지하철역, 회사 옥상, 그리고 자신의 집 복도가 점점 더 어둡고 무서운 장소로 변해갔고 거울 속 그 인물은 매번 나타나 영수를 바라보았다. 영수는 자신이 꾼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털어놓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어느 날 그가 꿈에서 합법적으로 거울 속의 인물과 대면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 이후로 영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다. 지금도 이 아파트에서는 가끔씩 이상한 소리와 함께 거울 속에서 웃고 있는 누군가를 목격했다는 소문이 이어지고 있다. 영수가 남긴 흔적을 따라 많은 탐험가들이 이곳을 찾지만 그 누구도 그가 진짜로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았는지 알아낼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과연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단지 이야기일 뿐인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산골 마을. 그곳에 위치한 오래된 고택은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족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이 집은 조선시대 중기쯤 처음 세워졌고 그 후로도 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집의 역사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흉흉한 일들이 그 집과 관련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점차 그곳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고택에서는 몇 세대에 걸쳐 가족 구성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거나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전해지는 막내딸은 성인이 되던 해 어느 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도망갔다거나 누군가에게 납치당했다고 추측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다른 가족들 역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거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더 이상 그 집에 남기를 원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비극적인 역사와 소문은 이미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점차 버려지고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방치된 탓에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가 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평소 도시 생활에 지친 그들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이장을 통해 그 고택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망설임 없이 그 집을 구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며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이사한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부부는 낡은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오래된 가구들을 새 것으로 바꾸며 새로운 삶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없는 사건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나고 누군가 밖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바람 소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부부는 점차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선 소녀와 마주쳤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어딘가 슬퍼 보였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처음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놀란 아내는 쏘스라치게 잠에서 깼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그녀는 남편을 깨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남편은 모두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부는 뒷마당에서 작은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비석 하나에는 그리운 딸 영원히 평안히 잠드소서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은 부부는 즉시 마을 이장을 찾아가 그 묘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그들에게 집과 얽힌 비극적인 역사를 다시 한번 들려줬습니다. 부부는 두려움 속에서 밤을 보냈고 그날 이후로 꿈속 소녀의 모습은 더욱 또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매번 슬픈 미소를 지으며 부부에게 이 집을 떠나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은 점차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아내는 방 안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급히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려던 날 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집안의 먼 친척이라 소개하며 부부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그 집에 얽힌 더욱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의 조상을 영원히 풀어주기 위해서는 가문의 비밀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부부는 사내의 도움으로 집 곳곳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지하실 바닥에 숨겨진 비밀 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엔 오래된 일기가 있었다. 일기에는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과 비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소녀의 정체와 그녀가 무엇으로 나는지를 이해한 부부는 눈물을 삼키며 기나긴 밤을 보냈습니다. 결국 부부는 가문의 영혼을 풀어주기 위한 의식을 치르고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밤이 지나자 꿈속의 소녀는 감사하는 미소를 남긴 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무사히 마을을 떠났고 이후로도 그 집에는 더 이상 기묘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결국 아무도 살지 않는 채로 남겨졌으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닌 한 가족의 슬픈 역사를 담은 조용한 유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